트럼프가 고립주의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이 지금 말하는 파시스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적인 비전이랑 저는 겹쳐서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는 중국 권역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식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방송에 나가는 날 개강을 하게 되는 우리 홍기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솔스타이 베블론의 유한계급론 읽기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네이버 카페 이름이 홍기빈의 언어더 경제학. 홍기빈의 언어더 경제학과로 들어가셔서 강의 신청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시각독이 구독자라고 밝혀 주셔야만 문을 열어 주실 것 같네요. 안 그러면 입학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집권 이후 세계사에 지정학에 거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로 없는 항해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항로 없는 항해가 시작될 거라고 작년, 재작년에 예언하셨던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나오셔서 트럼프 당선 이후의 지정학을 이야기하실 때 첫 번째 이제 미국의 어떤 집권 세력, 헤게몬을 잡은 세력의 대변혁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저희는 지난 한 2달간의 시간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경악스럽죠. 네, 그래서 지금 다들 벙쪄 있어요. 예. 지금 아마 미국 사람들도 벙쪄 있는 것 같고. 그럼요. 네, 미국의 일종의 고립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지금 상황들이 고립주의라고 표현하면은 역사 근 100년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2차 대전 때 세계의 어떤 경찰로 등장을 했던 루즈벨트식의 경찰로 등장했던 미국 이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예. 그때는 상황이 어떻고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지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네. 이 고립주의라는 표현은 저 좀 반대인데 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이 큰 시대를 그냥 덤벙덤벙 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면은요. 네. 19세기 이제 초중반까지 해서 이제 보통 고립주의다라는 게 그때 나온 얘기인데 이른바 먼로 독트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미국은 유럽의 세력 균형에 끼어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럽도 남미 북미 대륙에 끼어들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고립주의 얘기인데요. 이게 말이 고립주의지 사실은 뭐냐면은 남미는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에 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른바 신대륙에 자기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유럽 세계와는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정서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있었거든요. 우리는 다른 세계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미국은 우리가 안전의 위협을 받지 않는 한 외부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밑에 아주 그러니까 평민들 사이에 밑에 깔려 있는 19세기 오래된 정서였던 겁니다. 네. 요게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거는 19세기 말인데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이제 그 사촌형이 있어요. 그 티오도르 루즈벨트라고 우리나라 역사책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 카스다테프트 밀약 나올 적에 그거 일본의 조선 지배를 갖다가 인정해 준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 때부터 이 사람을 전후해 가지고 미국도 식민지 좀 만들어야 쓰겄다. 슬금슬금 식민지를 만들어서 제국주의로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미국이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서 필리핀을 갖다가 병합했던 때가 그게 20세기 초였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지금에 있는 고립주의냐 아니면 세계주의냐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너무 단순해져갖고 미국이 잘 안 보이고요. 네. 19세기에 고립주의가 있었고 19세기 말에는 제국주의가 있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팽창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팽창주의하고 조금 다른 결의 사상이 또 나오는데 윌슨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 꽃을 피우는 게 있는데 세계 전체의 질서를 만드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국이 돼야겠다. 이거는 뭐 식민지를 만들어서 우리 땅 따먹게 하겠다 이런 짜잔한 그런 19세기식 제국주의가 아니고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질서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미국이 앞장서서 인류의 앞길을 보여줘야 된다. 네. 라고 하는 아주 큰 비전이에요. 그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네. 아주 큰 비전으로 옮기는 거. 이렇게 세 단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저 이제 언론이라든가 미국 쪽 얘기나 우리나라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미국이 트럼프가 고립주의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고립주의 물론 그러니까는 이건 맞습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 때 들어와서 루스벨트 때 만들어냈었던 지금 한 100년 정도 된 세계 질서 그리고 그 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큰 형님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포기하는 건 맞아요. 그게 트럼프의 역할인 건 맞는데 트럼프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럼 19세기식 고립주의로 돌아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비전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데 좀 엉뚱하게 들리시겠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히틀러의 독일이나 그다음에 도조 히데키의 일본 제국주의가 만약에 2차 대전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어떤 세계 질서가 생겨났을까요? 전체주의적 세계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런데 지정학적으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거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왜냐면 패했으니까 이게 다 뭐 물거품이 됐으니까 이 파시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질서의 저 비전은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세계를. 그래서 서로 간섭하지 말자. 우리는 파시즘 세계를 할 테니까 미국 너희들은 미 대륙 안에서 뭐 미국식 자유주의를 하든 말든 우리가 너희들을 잡아먹을 만큼 힘이 세질 때까지는 너희들 안 건들겠다. 그래서 히틀러라든가 파시스트들이 표방했었던 세계 질서는 몇 개의 큰 질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 질서를 만들고 독일도 자기들 질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 질서를 만들고 물론 히틀러가 생각하는 질서 안에는 유럽이 다 포함되죠. 영국까지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질서로 나눠버리는 건데 이거의 흔적을 여러분이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1984년 있죠. 그 조지 오웰이 쓴 소설. 그 1984년에 보면은 전체주의 덩치 큰 전체주의 국가 몇 개가 전 지구를 나눠 먹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이건 너무 좀 소설화된 그림이긴 한데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묘선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그 옛날식 그러니까 그 루즈벨트 이전의 고립주의 같은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그거랑 이 지금 말하는 파시스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적인 비전이랑 저는 겹쳐서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미리부터 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에 대해서 그 전에 바이든하고 이제 대비가 되는 건데 바이든이나 오바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대중국 그 중국에 대한 정책을 보면은 사실은 냉전이에요. 봉쇄입니다, 봉쇄. 그래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게 해서 막기 위해서 동맹들을 합쳐가지고서 중국을 포위 압박해 들어가는 그러니까는 루즈벨트 이후에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미국의 조지 캐넌이 만들었던 그 봉쇄 질서에 가까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뭐 펼쳐지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심스럽긴 한데 트럼프는 중국 권역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식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든 중국이 됐든 아니면 인도가 됐든 세계 강국들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냉전 질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 큰 형님이 다 때려잡아가지고 그 형님이 만든 질서 안에서 다 그 평등하게 평화롭게 살아라 이런 게 미국이 지난 한 100년 동안 주도한 세계 질서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역 군웅들이 할거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용인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한 나라로 보면 지역별 패권을 가지고 옛날에 마치 일본에 번체제가 있었던 것처럼 각각의 지역별 맹주들이 그 지역을 알아서 할거하는 그러니까 한자 표현으로 하시면 할거한다고 그러죠. 그 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는 에도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중앙에 쇼군이 다 때려잡아가지고 뭐 에도에 왔다 갔다 해라 시켰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전국 시대에 있었던 그때는 번이라고 안 하죠. 전국 시대에 있었던 지역 영주들 있잖아요. 할거하는 식으로 가는 질서를 저는 트럼프가 용인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홍 선생님 오기 전까지 그 진도를 뺐던 내용들이 뭐냐면 지역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지정학 특집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트럼프가 되게 진심이고 그야말로 진정성 있게 밀어붙여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한다. 마치 그 재미났던 거 가자지구에 200만 원을 아프리카로 보내겠다. 이제 땅을 알아보고 있다. 뭐 이런 상황들이 근데 진짜예요. 그냥 소문이 아니고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건데 중국에 대한 적대 감정도 진심일 것 같고. 그러면 중국을 에워싸서 그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약간 뭐 우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우크라이나를 찍어 누르고 러시아를 끌어내는 것은 중국에서 러시아를 띄어내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방법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북한까지 가서 중국을 지역적으로 고립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하나 써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거 아니고 예. 그거 아니고 너는 너 길 가라. 우리는 우리 길 가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 너 방해하지 마. 예, 예. 이런 개념이라는 것인데 예. 안 그래 오늘 나온 뉴스죠. 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재미난 뉴스는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 예. 조만간 만난다고 하죠. 네, 예. 4월 말 안에 예. 아마도 예.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왜 가지? 예.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제 펼쳤던 시나리오 상으로는 예. 중국하고는 이제 철전치 원수이기 때문에 예.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는 건 뭐 협박과 겁박을 위한 자리 아니면 예. 만날 일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되게 최근에 중국의 행태를 보면 과거하고 다르게 매우 자신감 있게 미국한테 예. 중국이 뭐 도전적인 그런 태도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중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국 니들 알아서 하고 조금 내버려두고 대신에 우리를 방해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 예. 이런 예. 정도 선에서 분권이 예. 예. 되는 건가? 어느 정도의 할거를 용인한다. 저는 뭐 그런 질서로 가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면 대립 같은 식으로 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물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두고 봐야 알고 네. 이번에 만나니까 요게 또 그야말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같은 일이 또 벌어질지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만은 저는 할거 같은 형태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트럼프가 굉장히 진심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지금 그냥 분탕질 치는 수준이 아니고 네. 조직적 체계적으로 지난 한 100년 동안 미국이 만들었던 미국의 역할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그 리스트럭처 하려고 그러는 거는 분명해요. 네. 근데 이게 트럼프 개인이 아니고요. 미국 국민들 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한마디로 미국이 아까 제가 왜 윌슨이 운을 띄어가지고서리 그 루즈벨트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맏형님 역할을 해서 제국주의 시시하게 그 땅 따먹기나 하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제국으로서 전 세계 질서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달러 패권도 그 예.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얻은 것도 많은데 네. 비용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그 미군이 전 세계를 누르고 있잖아요. 네. 이 미국이 전 세계를 누르는 그 군사 예산하고 전쟁이라도 한번 터졌다 그러면은 밑빠진 독으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미국의 반대 여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평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우리도 일자리 없고 우리도 복지도 없고 이러는데 언제까지 미국이 아프간도 쑤시고 다니고 저기도 쑤시고 다니면서 이 미국의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네. 미국은 그냥 우리 생각이 우리 앞가림이나 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여론이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 높냐면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많은 그러니까 교육이 있는 그 백인들 중상층 엘리트들은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네. 세계의 어떤 역할을 미국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공화당 지지자들 있죠. 러스트 벨트라든가 그 교육이 별로 높지 않다든가 중산층 이하의 어떤 특히 백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트럼프의 지지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사업가고 이 사람은 장사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무슨 어떤 그 옛날에 니오컨처럼 미국이 무슨 사명을 갖고 있다는 등 무슨 뭐 자유를 갖다가 펼치는 레짐 체인지를 하다든가 이딴 소리를 다 불쉿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트럼프 정권이라는 성격을 저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부자들의 반란이라고 보거든요. 부자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이거 신자유주의도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부자들의 반란하고 그게 평민들의 반란하고 극우적인 평민들의 반란하고 만나면서 생겨난 정권인데 트럼프 정권이 그래서 하고 있는 외교 정책 보면 어떤 큰 그림의 어떤 세계 질서를 그려놓고 간다라기보다도 미국의 제국 역할을 해체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루즈벨트 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계속 등에 이른바 짐처럼 끌고 왔었던 세계의 경찰 역할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많고 거기 들어가던 비용을 더 이상 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서가 제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체하려고 하는 건 진심인 게 맞습니다. 진심인 게 맞는데 그걸 해체하는 방향이 그러면은 지금 중국하고 어떤 그 무슨 패권 경쟁을 한다든가 냉전식의 패권 경쟁을 하는 거는 이것도 제가 보기엔 냉전 때 패러다임인데 냉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도 루즈벨트 이후 시절에 루즈벨트가 냉전을 만든 건 아닙니다만은
그 한 1950년대 60년대에 미국이 맏형님 역할을 할 때의 그 패러다임이에요. 네. 근데 트럼프가 그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또 다시 냉전 비슷한 전쟁을 벌여가지고 돈을 한없이 쓴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뭐라고 예. 이제 분류를 해주셨냐면 그 세계주의자 민주당과 그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세계주의자들과 그다음 미국의 로컬 세력들이 로컬 세력이 그 글로벌 세력한테 일종의 그 열의적 상황들을 계속해서 연출시키면서 예. 소위 말하는 세계주의에 의해서 뭐 월가의 뭐 자유로운 이동 뭐 등등등으로 예.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란이 이루어졌다라고 예, 표현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그 연관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월스트리트에 대한 반감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미국이 그 맏형님 역할을 해가지고서 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경찰 역할을 했는데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치는 장사를 한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미국식의 어떤 다국 초국적 기업의 이동이라든가 자본 이동이라든가 해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세계 질서를 만들면서 미국의 대기업이라든가 대자본은 엄청나게 꿀을 빤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평민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꿀 한 방울도 못 빨고 아웃소싱 했으니까 공장이 다 예. 없어졌으니까. 이 세계질 미국이 맏형님 돼서 미국식 세계 질서를 유지해 가지고 꿀 빠는 거는 저 뉴욕에 있는 자들 워싱턴에 있는 자들밖에 없다. 우리 저 아팔라치아 산맥에 있는 우리들이 무슨 꿀을 빨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에디 벤스. 예. 그 백인 엘리트,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백인이지만은 저 교육 많이 받은 저 이스타블리시먼트, 그러니까는 뉴욕이나 저쪽에 있는 백인 이 엘리트들 있잖아요. 교육받은 엘리트들, 금융 엘리트들, 대기업 이런 세력들이 합쳐가지고서 미국인들을 갖다가 군인으로 내몰아서 미국 젊은이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미국의 예산을 펑펑 써가지고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돈 되는 건 다 지네들이 갖고 날랐다. 이런 식의 반감이 있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지구화 있잖아요. 신자유주의 시절에 벌어졌던 지구화. 지구화라고 하는 것도 미국이 군사적인 맏형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건데 네. 우리는 그 수혜자가 아니었다는 반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세계화의 최대 수혜는 사실상 미국의 빅테크들이거든요. 예. 그들 입장에서는 기존 질서가 훨씬 좋잖아요. 근데 예. 왜 빅테크들 중에 일부긴 하지만 지금 예. 왜 트럼프에 붙었느냐? 그 변화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빅테크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이테크 빅테크 그래갖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제 IT라든가 네. 여기에 이제 뿌리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당시에 이 민주당의 역덕을 톡톡히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바로 요 전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빅테크들이 민주당 편을 더 많이 들었었어요. 거의 압도적이었죠. 예.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빅테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동부의 월스트리트랑 동부의 뭐 월스트리트 다는 아니지만은 동부 쪽의 이스타블리시먼트랑 이 서해안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이 하이테크 기업들 이게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돈줄이었고 저랬는데 요거는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요 신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릴 때쯤 그 역사랑 관련이 있어요. 네. 신자유주의를 시작을 한 거는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하이테크 세력을 갖다가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의 대표 선수로 끌어내고 적극 지원했던 건 클린턴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래서 각종 규제를 풀어준다든가 하이테크가 변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랬던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 조건을 마련해 준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네. 전통적으로 이게 붙어 있었고 또 하이테크의 어떤 문화적인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리버럴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공화당의 어떤 그 보수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민주당 쪽이랑 워낙 치댔으니까 이게 붙어 있었던 건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런데 요번에 갑자기 그 트럼프랑 붙게 된 거는 왜 그런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이에요. 네.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는데 산업혁명이 두 가지 어떤 기술 혁신이 벌어지면 한 80년이나 100년 주기로 해서 두 개의 국면이 있어요. 첫 번째 국면은 뭐냐면은 여러 개의 기술들이 산발적으로 혁신이 벌어지는 때인데 이때는 기술 혁신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금융자본하고 그러니까는 투자죠, 투자. 투자 받는 거하고 규제 푸는 거, 네. 자잘한 규제 푸는 게 이 돈줄, 금융이 더 중요하게 되는데 이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성숙을 해가지고 기술혁신이 성숙을 하면은 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기술혁신들이 하나로 뭉치면서 네.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게 나와요. 네네.
전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산업혁명 초기에는 이게 19세기 산업혁명 초기에 그러니까 증기기관 따로 그다음에 뭐 철강 따로 그러니까 제철 산업 따로 이렇게 있다가 1820년대가 20년대 말에 철도가 나오죠. 요게 이제 메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합쳐 있기 때문에 일종의 메가 프로젝트가 되는데 이 메가 프로젝트부터는 국면이 바뀌어요. 예. 이때부터는 금융 자본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국가가 필요합니다. 네. 국가가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 같은 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 전형적인 게 뭐냐면은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그 2차 산업혁명이 좀 진행이 되다가 2차 산업혁명의 메가 프로젝트는 자동차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가 다니려다 보면 자동차만 빵빵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도로가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를 까는 건 국가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국가가 도로를 깔고 전면적으로 이 자동차 위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거를 국가가 밀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업들 이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게 날개를 다느냐 마느냐 하는 게 저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겠죠. 이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게 한 197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네. 지금 한 50년 지났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되면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기술 혁신이 횡적으로 서로 쫙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AI 같은 건 사실 그렇게 봐야 돼요. 메가 프로젝트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뭐 투자도 필요합니다만은 AI 산업이라든가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게 이제부터 날개를 달려면은 국가가 뭐 규제 몇 개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바꿔줘야 돼요. 국가에서 뭐 군부라든가 그러니까 뭐 군사 예산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아주 그러니까는 상식을 그러니까 보통의 표준적인 상상을 넘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가하고 결합하느냐 마느냐가 기술 혁신의 결정적인 어떤 이게 되는 단계가 오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 같은 거 있죠. 네. 이건 중국이랑 미국이랑 주로 경쟁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사활이 걸려 있거든요. 국가도 이건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네. 끼어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기술 혁신들이 굉장히 높은 단계에 지금 횡적으로 연결되는 단계에 와서 빅테크들 나름대로는 지금부터는 트럼프 같은 인물이 나타나면은 이 트럼프 같은 인물하고 결합해서 국가의 힘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국면이 온 게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로보택시가 가려면 국가에서 허가해주지 않으면 로보택시 같은 거는 있을 수가 그렇습니다. 없는 거니까. 자율주행도 네,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로보택시 붙어 있고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꽃을 피려면 그걸 허용해줘야 되는 거가 분명히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군수적으로 보면은 비행기가 아니고 드론 중심으로 갈 거야. 이러면은 국방의 결단을 내려줘서 거기다 자금치행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드론을 잘 만들어도 굉장히 느린 수준의 속도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 AI의 발전에 있어가지고 중국 같은 국가 자본주의 있잖아요. 이 체제가 얼마나 유리한지 기술 혁신에 유리한지 우리가 익히 본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 무슨 안면 인식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 발전한 데 있어 중국에 뭐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뭐 중국을 비하하거나 겸하려는 건 절대로 아닌데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미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하고 다른데 이게 AI의 발달에 있어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뭐 태양광을 깐다 만다 뭐 이런 게 많은데 중국 같은 데서는 전기차로 그냥 싹 갈아버려라 태양광으로 갈아버려라 막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타클라마칸 사막에 뭐 인공위성으로 찍히는 수준의 태양광 단지가 있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건 온갖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결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곤일척이라고 하죠 한자성어로. 그러니까 노름판으로 따지면 지금 올인을 해가지고 하는 굉장히 큰 판이 벌어지는 이 기술 혁신인 건데 여기서부터는 국가의 힘을 얻느냐 마느냐가 결정적인 국면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어릿광대 같은 면이 있지만 이 사람 나름 굉장히 명민한 사업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트럼프랑 유착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날뛰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 국가하고 붙어서 뭔가는 큰 걸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물론 뭐 그 우주 산업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 중에 앞으로 10개 전기차 회사가 있다면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는 중국 업체일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 전기차의 어떤 부흥과 그 어떤 도전이 얼마나 거세다는 걸 아마 몸소 체험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예. 그러니까 국가주의적으로 전기차를 밀어주는 중국과 예.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그 미국과 비교해봤을 때 되게 어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저 피상적인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자꾸 뭐가 이게 데자비로 엮이냐면은 1930년대에 이 그 당시에 큰 재벌 큰 대기업들 주로 이제 중화공업들입니다. 그 당시 2차 산업혁명이었으니까 처음에는 히틀러라든가 파시즘 세력을 전혀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의구심을 가진 눈으로 보고 그리고 파시스트나 히틀러도 계속 그 어떤 그 대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엔 그러니까는 의구심을 가진 눈으로 보고 있었고 뭔가 거리를 두고 그러다가 1930년대 후반 정도가 되면은 완전히 유착을 하거든요. 아, 독일의 그 자본가들, 예, 기업가들과 독일의 자본가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재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중화공업이라고 한 거를 국가의 도움, 특히 파시스트 국가들은 전쟁 준비를 하잖아요. 네. 전쟁 준비라는 메가 프로젝트를 놔야 자기들 기업의 어떤 기술 전환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날개를 달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힘을 얻은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네. 제가 이거를 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종의 내자비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빅테크들이 급속하게 트럼프를 키우는 거예요.